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25강 용선계약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선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용선계약을 크게 4계절로 나누어서 제1절에서 부정기 화물 운송과 용선계약, 제2절에서 용선계약의 체결과 표준계약 서식, 제3절에서 항해 용선계약, 제4절에서 전기용선계약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은 제4절 전기용선계약으로서 용선계약에 대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전기용선계약에 대해서는 그 의의와 계약의 주요 내용을 순서로 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용선계약의 개념, 즉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용선계약 타임 차트 파티라는 것은 선박 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얘기합니다. 차트 파티라고 불리는 용선계약의 일종인데요. 성질은 쉽게 말씀드리면 항해 용선계약을 기간 단위로 좀 늘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항해 용선계약, 전형적인 운송계약에 속하는 항해 용선계약은 한 번의 항해 또는 왕복 항해 아니면 2, 3회의 항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전기용선계약은 이러한 것을 6개월, 1년, 10년, 20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용선자가 지정하는 화물을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한 장소까지 계속 운송해 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법상의 운송계약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를 상법은 선박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선 의장자인 선박 소유자와 타선 의장자인 선체 용선자가 이런 선박 소유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전기 용선자의 경우에도 재용선계약을 통하여 제재 전기 용선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러한 그 선박 소유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선박 소유자라는 용어보다는 운송인이라는 용어가 개념상으로는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통상적인 그 최초의 용선계약으로 따지면은 선박 운항자인 선박 소유자가 선박을 용선해주고 이것을 화주가 용선해서 쓰는 이러한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박 소유자와 용선자 사이 계약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운송계약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용선자는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재운송인으로 화물에 관한 책임을 지는 일은 있어도 해상기업 주체로서 선박 소유자, 즉 선박 운항자와 같은 책임을 지는 일은 없다고 보는 관점이고요. 선박 운항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전기용선자가 용선하고 있는 선박의 연도에 자기 사장을 표시하거나 선박의 운항에 관해서 일상적으로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바라고 있거나 하는 것에서 그 실체가 해상 기업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인데요. 이 운송계약서과 함께 선박 운항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임대차 계약에 가까운 그러한 계약이라고 본다든지 또는 혼합계약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이 전기용선 계약은 국제적인 관행이나 또 그 해운계의 실태에서 볼 때는 전형적인 운송계약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임대차 계약에 가깝게 보는 견해가 되려면은 선박의 운항과 관련되는 모든 책임을 용선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2021년에 그 수에즈 운하에서 발생되는 그 선박 사고의 경우에 보면은 일본의 그 A라는 선사에서 선박을 전기용선해서 B라는 그 유럽의 선사가 운항을 하다가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그 선박 운항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선박 임대차 계약설이나 또는 혼합계약설의 관점에서 보면은 B라고 하는 이 선박을 용선해서 자기의 계품 운송에 사용하는 선박회사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실제로 그 사고에서 책임의 주체로 대두된 것은 일본의
선박 운항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선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기용선 계약을 이용해서 전기선사가 타사의 선박을 전기용선에서 자기의 그 개품 운송 노선, 전기선 노선에 일시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용선 계약의 관계에서는 선박 소유자가 운송인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용선자는 화주의 입장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용선자가 제3자의 화물을 실어주기로 계약을 하고 운송을 하기 때문에 이때 제3의 실제 그 화물에 대한 화주와의 관계에서 용선자는 계약 운송인, 즉 컨트랙팅 캐리어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컨트랙팅 캐리어로서의 그 책임 또는 선화증권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 운항과 관련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요. 또 이 선박 운항이 운송 계약의 이행의 과정에 있다고 볼 때는 운송 계약에 대해서도, 즉 용선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역시 선박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또는 혼합계약서와 같은 선박 운항에 용선자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기용선 계약이 이와 같이 타선을 이용하는 해운에 이용되는 배경으로는 첫째, 조선 가격의 급등에 의해서 해운회사가 자사선을 새로 건조할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선박을 조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선봉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지만 전체적인 선봉량은 지금 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그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선복이 부족하지 않다, 또는 선복이 반드시 더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이런 경우에는 단기간에 걸쳐서 선복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전기용선 계약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선박 소유자가 선박을 편의취적선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는 소유자인데 이것을 타국의 그 유리한 국가에 편의취적을 해서 등록을 한 이후에 실제 선박을 운항하는 회사에서 이 선박을 전기용선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편리성 때문에도 전기용선 계약은 널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선체용선 계약 및 항해용선과의 구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체용선 계약과 전기용선을 구별하면요. 선체용선 계약은 용선자가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반면 전기용선 계약에서는 선주가 선박을 점유하게 됩니다. 또 선체용선 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선장과 해원의 선임 감독권을 가지는 반면 전기용선 계약에서는 선주가 선장과 해원의 선임 감독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선체용선 계약에서 용선자가 해상기업을 영위하는 주체인 반면 전기용선 계약에서는 선주가 해상기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된다. 이런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해용선 계약과 구별해 보면요. 항해용선 계약은 운송계약이라는 점에서는 전기용선 계약과 동일합니다. 다만 계약에서 정해진 특정한 항해를 목적으로 하는 운송계약이 항해용선 계약인 반면 전기용선 계약은 계약에서 정해진 일정한 기간 선주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포괄적인 운송계약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계약의 형태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항해용선 계약은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비용 및 직접 선비, 간접 선비를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반면 전기용선 계약에서는 구체적인 운송 서비스 내용은 그때그때 용선자가 특정해 줄 필요가 있고 직접 선비를 용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 운임을 항해용선 계약에서는 프레이트라는 영문을 사용하는 반면 전기용선 계약에서는 기간 단위로 운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하이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용어 때문에도 전기용선 계약의 법적 성질이 운송계약이냐 또는 임대차 계약이냐를 두고 다투어질 때 이런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항해용선 계약은 전형적인 일회성 운송계약이기 때문에 개품 운송계약과 마찬가지로 운임을 프레이트라고 쓰고 있습니다만 전기용선 계약은 운임을 기간 단위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하이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계약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성계약, 정기용성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운송계약설인데요. 해운업계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상법이 용성계약을 운송계약으로 보고 있다. 이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요. 정기용성계약도 항해용성계약과 함께 상법 제5편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정기용성계약에서는 선장 및 그 외 선원의 선임감독권이 선박 소유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점, 또 선박의 점유가 용선자에게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용선자가 선박상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또 화물은 선박 소유자 등의 점유 관리하에 장소적으로 이동된다는 점에서 운송계약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박의 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여 주는 것이라는 점과 운송계약에서 볼 수 있는 도급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 또 기업형 정기용성계약의 경우에는 용선자가 임차인처럼 선박을 장기간 자유롭게 이용하므로 오히려 선체용성계약에 더 가깝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용성계약은 선박 소유자의 선원에 대한 임명권과 지휘명령권에 의하여 선박이 선박 소유자의 물권적 지배하에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선박이 용선자의 점유하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혼합계약설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상법 및 전형적인 용성계약서의 명문 규정과 그 해석론으로는 운송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정기용성계약은 항해용성계약의 변형된 형태로서 선박 소유자와 용선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일치에 의하여 선박 소유자는 운송 서비스 능력을 용선자에게 제공하고 용선자는 구체적으로 필요할 때 계약 내용에 따라서 서비스의 내용을 특정해 줌으로써 구체적으로 운송 서비스의 내용이 확정되어 이용되는 특수한 형태의 용성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것을 운송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장기간에 걸친 운송계약이므로 당시의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용선자가 지정하도록 유보하고 있는 것이지 용선자의 지휘 명령권이 결코 선박의 점유권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성질을 운송계약으로 이해하면서도 민법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 해석법학에서 법적 성질을 가리는 것은 계약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미흡할 때 또는 해당 법률 규정이 미비되어 있을 경우에 이를 보충적으로 해석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성질을 운송계약으로 이해하면서 임대차 계약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2003년 8월 20일 선고 2001-65977 판결인데요. 이 판시사항은 타인의 선박을 빌려 쓰는 용성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선체용성계약, 정기용성계약 및 항해용성계약이 있는데 이 중 정기용성계약은 선박 소유자 또는 임차인 괄호 열고 이하 통칭하여 선박 소유자라 한다 괄호 닫고 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자가 선박 소유자에 의하여 선임된 선장 및 선원의 행위를 통하여 선박 소유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요소로 하는 것이고 선박 자체의 이용이 계약의 목적이 되어 선박 소유자로부터 인도받은 선박에 자기의 선장 및 선원을 탑승시켜 마치 그 선박을 자기 소유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관리권을 가진 채 운항하는 선박 임대차 계약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정기용성 계약에 있어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은 모두 선박 소유자에게 있고 특히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과 달리 선박의 항행 및 관리에 관련된 획기적인 사항에 관한 한 선장 및 선원에 대한 객관적인 지휘 감독권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선박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상사사항과는 달리 획기적인 사항에 관한 하안이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이는 상사사항과 획기사항을 구분하는 학설에 따르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소위 획기적인 사항에 속하므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판결을 내린 것이고 상사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기존의 혼합계약설의 입장에 따르던 하급법원의 그 판례를 분명히 뒤집은 것으로서 회사법의 오랜 전통과 해운 실무계의 현실을 수용한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용선계약의 내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선계약의 내용을 항해용선계약, 전기용선계약, 선체용선계약으로 구분하고 법적 성질, 운항주체, 선박의 점유권자, 선장회원의 선임감독권자, 항해지휘권자, 상사지휘권자, 운송화물 지휘권자, 선주의 부담경비, 용선자의 부담경비를 나누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해용선계약의 경우는 전형적인 운송계약이고 운항의 주체, 선박의 점유권자, 선장회원의 선임감독권자, 항해지휘권자, 상사지휘권자가 모두 선주입니다. 반면 운송화물 지정권자는 용선자, 즉 화주가 되겠고요. 따라서 선주가 부담하는 경비는 간접선비, 직접선비, 운항비 전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용선자가 부담하는 운항 경비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면 전기용선 계약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이고 운항주체, 선박의 점유권자, 선장회원의 선임감독권자, 항해지휘권자, 상사지휘권자가 항해용선계약과 마찬가지로 모두 선주이고요. 운송화물 지정권자는 용선자라는 점에서 항해용선계약과 동일합니다. 다만 그 선주의 부담 경비가 간접선비와 선박보험료에 해당이 되고요. 직접선비와 운항비의 대부분은 용선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또 용선자 부담비는 그 운항비와 직접선비인데요.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간 단위로 운송계약이 체결되다 보니까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에 항해할 수 있는 이러한 횟수가 그 예정된 것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요된 경비만큼을 부담하기 위해서 이 소요 경비에 대한 것을 그때그때 사전에 계약할 때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비에 해당되는 운항비나 직접선비에 대해서 용선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이런 변형된 형태의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선체용선계약은 운송수단 즉 선박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고요. 운항주체, 선박의 점유권자, 선장회원의 선임감독권자, 항해지휘권자, 상사지휘권자, 운송화물 지정권자 가 모두 용선자가 되고요. 또 운항 경비도 모두 용선자가 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용선자가 직접 선비, 운항비, 선박보험료를 모두 부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표준계약 서식을 사용하는데요. 이 전기용선 계약의 내용으로는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된 용선계약서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전형적인 서식, 즉 표준계약 서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볼타임이라고 하는 서식과 나이프 폼인데요. 볼타임은 The Baltic and White Sea Conference Uniform Time Charter라고 하고요. 또 나이프 폼은 PE입니다. NYPE. Time Charter Government Form Approved by New York Produce Exchange를 나이프라고 합니다. 또 일본의 해운집회소에서 발행하는 표준계약 서식 등도 있습니다. 이 전기용선계약은 볼틱해의 목재나 광석을 운송하기 위한 계약에서 발전해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기용선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박 소유자는 정해진 용선 기간에 대해서 선박을 용선자에게 제공할 것, 또 용선자는 이에 대해 용선료를 지급할 것, 통상적으로는 1개월 또는 15일 단위로 선급을 하게 됩니다. 선박 소유자는 해당 선박이 가망 능력을 가지는 것을 보장하고 동시에 용선 계약 기간 중에 이 상태를 유지할 것,
또 선박 소유자는 선박에 필요한 비품을 넣을 장소를 제외한 일체의 선창, 객실 등을 용선자의 운송에 종사시킬 것. 또 선박 소유자는 선원의 급료 및 선원에 관한 급여의 각종 비용, 선박보험료, 수선비, 본선에 관련된 세금 등의 비용을 부담할 것. 또 용선자는 연료 적하에 관한 각종 비용, 화물 적양화에 관한 일체의 비용, 항세 선착료, 예선료, 수선료 등의 비용을 부담할 것. 또 선박 소유자는 선장 또는 그 외의 선원을 이용해 신속하게 항해를 시키고 용선자의 업무를 지원할 것 등 이러한 내용이 주로 정기용선 계약서의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먼저 선박의 명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의 효율성은 정기용선 계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정기용선 계약서 맨 앞부분에 통상 선박의 속도, 선적 능력, 연료 소비율 등의 그 선박 명세가 상세하게 기재가 됩니다. 이러한 선박 명세를 기재하는 법적 의미는 우선 미국 뉴욕의 중재인들이 중재 판정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요. 용선 기간 동안 계속 지켜져야 하는 워런티다. 즉 Continuing Warranty Throughout the Charter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법원 판례를 통해서 보면 선박이 용선자에게 인도될 당시에 있어서의 선박의 상태에 관한 워런티로 보게 됩니다. 또 워런티 위반 시의 손해배상액은 해운시장에서 용선계약과 동일한 명세를 갖춘 선박을 용선하는 경우의 용선료와 실제 인도된 선박과 같은 명세 성능을 갖춘 선박을 용선하는 경우의 용선료와의 차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선기간의 표시는 며칠, 몇 월 또는 몇 년으로 정해집니다. 선박의 운항이 용선자의 계획대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정기용선계약에서 약정한 종료 시점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선박을 반선, 즉 반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선기간 종료 이전에 반환하는 경우를 언더랩이라고 하고요. 용선기간 종료 이후에 반환되는 경우는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오버랩의 경우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국 법원은 통상 용선기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기간을 인정하여 주고 이동안에 반환이 되면 용선계약 위반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 용선기간이 종료되기는 하였으나 5% 이내의 기간 중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용선계약에서 약정한 용선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용선료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5%의 기간을 초과한 이후에 반환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용선계약 위반이 되며 용선자는 당시의 해운시장 용선료율에 의하여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사용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용선 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일정한 제한의 범위 내에서 선박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선장은 용선자의 지시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일정한 제한이란 화물의 종류나 운항 수역을 제한하는 것 등을 말하는데 특히 안전한 항구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반드시 용선계약에 삽입이 됩니다. 사용약관에 있어서 정기용선자에게 인정되는 지시명령권은 용선을 하는 상업적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지시명령에 대하여만 허용되는 것으로 운송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항구로 가라든지 정박하여 있으라든지 어떤 화물을 실으라든지 하는 것입니다. 선박의 운항 및 관리에 관하여서는 정기용선자의 지시 및 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범위 내의 지시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선박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함이 명백한 것인 경우에는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용선자의 사용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화증권 발행 청구권인데요. 용선자는 선장에게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선화증권을 발행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선장은 용선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선화증권을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이 선장은 통상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선화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선주는 통상적으로 용선자를 제외한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진에 대하여 이 선화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선화증권의 내용과 용선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용선계약이란 오직 선주와 용선자 간의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용선계약에 따라 선화증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선화증권의 문헌증권성에 의하여 선화증권을 발행한 선주가 선화증권의 소지인에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용선자가 선박을 사용함으로써 선주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용선자가 위험한 화물을 선적함으로써 선박이 훼손되었다든가 용선자가 선주에게 용선계약보다 선주의 책임이 더 무겁게 정한 내용의 선화증권을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선주가 선화증권 소진에게 용선계약의 내용 이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든가 이러한 손해는 마땅히 용선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선박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선주가 손해를 입게 되면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이 삽입이 됩니다. 이 보상약관이 명시적으로 삽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영국 법원은 묵시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선료 지급과 선박 회수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선료는 정기용선 계약에서 용선자가 운송 서비스 능력에 대한 대가로서 선주에게 지급하는 금원인데요. 통상 30일 또는 1개월 등의 특정 기간에 대하여 선박의 중량 톤당 얼마 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용선료는 현금으로 1개월 또는 15일 단위로 선불하게 됩니다. 이 통화약관과 신중약관을 사용하는데요. 정기용선이란 비교적 장기간 용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환율의 변동도 있을 수 있고 또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선박의 운항 경비가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일정한 기준통화와 용선료 지급통화 간의 환율을 고정시킨다든가 함으로써 환율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통화약관 또 선박 운항 경비의 증가에 따라 용선료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신중약관이 삽입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약관은 용선료가 약정한 대로 지급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약정한 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선주에게는 어떤 구제책이 필요합니다. 이 커먼로에서는 용선계약에 있어서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지 못하였는데요. 용선료 지급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연으로 인하여 용선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정도가 되어야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선주로서는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용선자가 제때 용선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곧바로 선박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약관, 즉 선박 회수 약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이 파생적으로는 이 약관이 처음 개발될 당시에는 용선자의 용선료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실제로 이 약관은 선주가 해운시장에서 용선료의 등락에 따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이 됩니다. 해운시장에서 용선료가 인상된 경우에 용선료의 지급을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선주는 이 약관에 기하여 곧바로 선박을 회수한 후 다시 동일한 용선자에게 인상된 용선료에 따라 남은 용선기간 용선하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 법원은 이 선박 회수 약관을 대단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선주에게는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프하이어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용선료 지급 정지 약관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용선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선주의 책임 범위 내에서의 사고나 하자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선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용선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약관을 얘기합니다. 용선료의 발생이 정지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명시된 사유가 발생하기만 하면 선주에게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불문하고 바로 용선료의 발생이 정지됩니다. 명시된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 용선료의 발생은 정지가 되는데요. 지급 정지된 부분만큼의 용선료에 대하여 정기용선 계약서에서는 용선자가 이를 다음에 지급하여야 할 용선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선계약서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선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여 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선기간이 종료하면 용선자는 선주에게 용선한 선박을 반환해야 합니다. 용선자는 선박을 처음 인도받았을 때와 같은 정도의 상태로 반환해야 하는데 정기용선 계약서에는 선박을 반환할 때
자연된 소모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도 당시의 상태와 같은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이 삽입이 됩니다. 선주는 손상된 선박에 대하여 인도 당시의 상태로 복구될 때까지 그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고 단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이상 정기용선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용선계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공부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용선계약의 경제적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정기용선계약서의 중요 내용을 설명해 봅시다. 또 세 번째, 용선료 지급정지약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